설마. 이럴 수가 없어. 강민수 의사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30살 건축 현장 사고 환자의 상의를 벗긴 순간 그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왼쪽 어깨에 선명하게 새겨진 별 모양 점이 30년 전 잃어버린 기억을 폭발시켰거든요. 민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과연 이 환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민수가 평생 감춰온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성모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였습니다. 다중 추돌 사고로 7명의 중환자가 동시에 실려왔고 의료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서 강민수 의사는 마치 지휘관처럼 침착하게 환자들을 분류하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즉시 수술실로, 저쪽은 영상의학과 먼저 보내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어떤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리 많은 생명을 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것처럼요. 3시간에 걸친 연속 수술을 마친 민수는 수술복을 벗으며 왼손 등의 화상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며든 흉터였어요. 의료진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민수는 홀로 응급실 휴게실에 남아 식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민수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0년 전 젊은 자신과 아내, 그리고 생후 6개월 된 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의 천진한 미소를 바라보며 민수의 눈가에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준영아, 아빠가 더 조심했다면. 그때 새벽 청소를 하던 홍순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65살의 순자는 30년간 이 병원에서 일해온 산증인이었어요. 그녀는 민수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또 밤새우셨네요. 집에 가서 좀 쉬셔야죠. 집에 가도 잠이 안 와요, 순자 씨. 수면제 없이는.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순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성공한 의사이자 병원 대주주로서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남자였으니까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도 진짜 가족이 생기면 좋을 텐데. 순자의 말에 민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 경영 전문가 출신인 현주와 재혼했지만 그것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에 가까웠어요. 현주는 유능하고 똑똑했지만 민수의 마음 깊은 곳까지는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섰어요. 넓은 주차장에 홀로 서 있는 고급 세단이 그의 현재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했지만 공허하고 부유하지만 외로운 삶이었죠. 집으로 향하는 길, 민수는 백미러로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생명은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또다시 가슴을 짓눌렀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지만 어쩐지 병원에 있을 때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주차장에서 내리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순자가 병원 뒤편 화단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자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순자 씨는 정말 쉬는 날이 없으시네요. 오늘 토요일인데. 아, 이런 일은 일이 아니에요. 이 병원이 제 집 같거든요. 순자는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순자의 눈빛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마치 오랜 비밀을 간직한 듯한 깊은 애정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30년이나 여기 계시니까 이 병원 역사를 가장 잘 아시겠어요. 민수의 말에 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많이 봤어요. 특히 그 화재 사건 때는. 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민수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어요. 30년 전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 가족 일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생각해요. 가족은 꼭 혈연만이 아니라고요. 순자는 민수의 눈을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혈연인데도 서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민수는 순자의 말에 묘한 동요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 같았지만 왜인지 가슴 깊숙한 곳이 울렸어요. 선생님도 언젠가는 진짜 가족을 만나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가까이 있는데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요. 순자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의미심장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병원 입구에서 현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거기 계셨구나. 경영진 회의 시간이에요. 현주가 다가오자 순자는 재빨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순자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현주의 차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순자 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선생님.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길, 민수는 순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 그리고 이미 가까이 있는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같은 시각, 시내 중심가의 대형 건축 현장에서는 30살의 김준호가 작업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높이 20층짜리 오피스텔 공사 현장의 현장 관리사인 준호는 작업자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리더였어요. 오늘 오후에 크레인 점검 한 번 더 해주세요. 바람이 세니까 안전에 특히 신경 써야 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동료들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가족과 같은 존재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현장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꺼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준호가 도운 고아원 후배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25살에 결혼한 후배, 대학에 진학한 후배, 취업에 성공한 후배들의 모습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준호는 매달 수입의 3분의 1을 후배들을 위해 보내고 있었어요. 한편 민수는 병원 원장실에서 현주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현주는 노트북을 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병원 수익성 분석 결과 나왔어요. 응급실 운영비가 너무 높아요. 응급실은 수익성으로만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민수의 답변에 현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결혼 3년째, 그녀는 점점 더 경영적 관점에서 병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감성적인 접근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태진 과장도 같은 생각이에요. 현주가 언급한 태진은 정형외과 과장으로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야심도 컸습니다. 최근 들어 현주와 자주 만나며 병원 경영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태진 씨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현주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죠. 당신도 알잖아요.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병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민수는 현주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느꼈습니다. 30년 전 상실의 아픔 때문에 환자들에게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이었어요. 오후 4시 준호는 현장을 점검하며 크레인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유독 강했고 작업자들의 안전이 걱정되었어요. 그는 안전관리자에게 다시 한번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몰라니까 오늘은 고층 작업 좀 줄이고 바람 잦아들면 다시 시작해요. 같은 시간 민수는 병원 복도에서 순자와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순자 씨,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왠지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순자의 말에 민수도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30년간 병원에서 일한 순자의 직감은 때로 놀랍도록 정확했거든요. 오후 5시가 되자 준호는 마지막 안전 점검을 마치고 하루 일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돌풍이 현장을 휩쓸었고 크레인이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 40분 건축 현장에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쳤습니다.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10층 높이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이 위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즉시 무전기를 집어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작업 중단하고 즉시 대피하세요. 크레인이 위험해요. 하지만 15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3명의 작업자들이 강풍 때문에 준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크레인의 붐이 점점 더 위험하게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망설임 없이 공사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준호야, 위험해. 소방서에 신고했으니까 기다려. 현장 소장이 준호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붐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쳐요. 준호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 동료들은 혈육보다 소중한 가족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동료들에 대한 걱정이 더 컸어요. 15층에 도착한 준호는 강풍과 소음 속에서도 작업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 준호는 손을 흔들며 몸짓으로도 위험을 알렸어요. 작업복이 강풍에 펄럭이며 준호의 몸을 흔들었지만 그는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크레인이 무너져요. 3명의 작업자들은 준호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준호가 재빨리 달려가 부축해 주었어요. 마지막 작업자가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순간 거대한 금속 소리와 함께 크레인의 붐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작업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강풍에 휩쓸린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준호가 서 있던 곳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 동료들의 절규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호는 피할 새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철골에 맞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몸은 15층 높이에서 아래층 안전망으로 떨어졌고
곧바로 피가 흘러나왔어요. 안전망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떨어지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 곧 와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의식을 잃은 준호 주변에 모여들어 안전망 위에서 응급처치를 시도했어요.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왼쪽 다리와 가슴 부위에서 심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준호의 손을 꽉 잡으며 간절히 말했어요. 준호야, 정신 차려. 곧 병원 가니까 버텨. 10분 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준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시 들것에 옮겼어요. 준호의 호흡은 얕았고 맥박도 불규칙했습니다. 다발성 외상 환자입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성모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바로 민수가 일하는 그 병원이었어요. 운명의 실이 서서히 엮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는 계속해서 준호의 생체 징후를 확인하며 병원의 상황을 전달했어요. 같은 시각 성모병원 응급실에서는 민수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응급실이 붐볐고 민수는 연달아 들어오는 환자들을 보며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갑자기 응급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건축 현장 사고 환자가 들어와요. 상태가 심각해요. 민수는 즉시 손을 씻으며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아침 순자가 말했던 불길한 예감이 문득 떠올랐어요. 구급차에서 내려지는 들것 위의 환자를 보는 순간 민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30살 남자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환자 이름이 뭐죠? 김준호 30살이에요. 건축 현장에서 추락사고 당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이 준영이었거든요. 비슷한 이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상하게도 이 환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활력 징후는 어때요? 혈압 90/50, 맥박 120. 의식 잃은 지 20분 정도 됐어요. 민수는 준호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왼쪽 다리 골절과 가슴 부위 타박상, 그리고 머리에 경미한 외상이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더욱 세심하게 환자를 살폈고 간호사들도 그의 특별한 관심을 눈치챘어요. 병원 복도 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순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환자의 얼굴을 본 순간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그 아이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가 응급실에 도착한 지 10분 후 병원 내부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엑스레이 결과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왼쪽 대퇴골 골절과 늑골 2개 골절, 그리고 내부 출혈 가능성까지 있어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수술실 2개가 동시에 비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호사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직 의사에게 맡기거나 다른 과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환자만큼은 자신이 직접 봐야겠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민수 자신도 이런 감정이 낯설었어요.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특정 환자에게 끌리는 감정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현주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차가운 표정으로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주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여보, 지금 응급실에 다른 중환자가 3명이나 더 있어요. 이 환자는 정형외과 태진 선생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현주의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를 바라보는 민수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내가 직접 봐야겠어. 왜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현주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단지 이 환자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는 강한 마음뿐이었어요.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환자만큼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주는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했어요. 그때 태진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준호의 차트를 훑어보며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골절 수술이라면 제가 전담하는 게 맞죠. 민수 선생님은 다른 응급 환자들 보시는 게 좋겠어요. 태진의 말에 현주가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나는 순간 민수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을 배제하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니야. 이 환자는 내가 직접 수술하겠어. 민수의 단호한 말에 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현주를 흘끗 바라보며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일 텐데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야.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응급실에 있던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이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민수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자신을 느꼈어요. 현주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이미 3번이나 연속 수술했잖아요. 나는 괜찮아. 하지만 병원 전체를 생각해야죠. 다른 응급 환자들도 있고 병원 경영적으로도. 현주의 말은 맞았지만 민수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보호 본능을 느꼈어요. 이런 감정은 30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손을 떨었어요. 30년 전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분, 뭔가 특별해 보이시지 않아요? 순자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던 것과 똑같은 감정을 순자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본 듯한. 특히 이 얼굴 생김새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애써 억누르며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확신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현주는 순자의 개입이 못마땅한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순자 씨, 의료진 회의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예요. 죄송해요. 그냥 청소하러 왔다가. 순자가 물러서려는 순간 민수가 그녀를 불러 세웠어요. 순자 씨 말이 맞아요. 이 환자는 정말 특별해 보여요. 저도 같은 느낌이에요. 민수의 말에 태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학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건 위험해요. 환자에게도 좋지 않고 병원 평판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태진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시는 것 같아요. 현주가 태진의 편을 들자 응급실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준호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전기 같은 무언가가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준호의 약한 목소리에 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확신했어요. 이 환자만큼은 자신이 직접 돌봐야 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수술할 테니까 꼭 낫게 해드릴게요. 민수의 따뜻한 말에 준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은 민수에게 강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현주는 민수의 모습을 보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한 환자에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여보, 정말 고집 부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행동하시면. 네. 이 환자는 내가 수술합니다. 다른 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의 단호한 선언에 현주와 태진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무언의 소통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민수의 이상한 행동이 오히려 기회로 보였습니다. 응급실의 긴장이 극에 달한 순간 민수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현주와 태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준호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고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정은 3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환자는 내가 직접 집도해. 다른 의견은 받지 않겠어. 민수의 단호한 선언에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 성모병원에서 일하면서 민수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평소 온화하고 합리적이었던 민수의 이런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결혼 3년 동안 남편이 자신의 말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더욱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병원 전체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잖아. 현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환자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요. 왜 이런 강한 감정이 드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느낌만큼은 확실했습니다. 태진은 현주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기회였거든요. 민수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다른 의료진들이 목격하고 있으니 이것을 훌륭한 공격 재료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민수 선생님, 이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다른 의료진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병원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감정적이라고요? 민수는 태진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의사로서 최선의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 환자에게는 제가 가장 적합한 집도의입니다. 순자는 조용히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확신이 커져갔습니다. 이 젊은 남자가 바로 그때 그 아이라는 확신이요. 선생님이 옳습니다. 순자의 예상치 못한 지지에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 환자분은 정말 특별해 보여요. 선생님이 직접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주는 순자의 개입에 화가 났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의료진 회의에 끼어든다고 생각했거든요. 더욱이 남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다니요. 순자 씨, 당신이 의료 판단에 끼어들 자격이 있나요? 당신은 그냥 청소부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만하세요. 당신은 청소나 하시면 돼요. 의료진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현주의 차가운 말에 순자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진실을 위해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30년간 이 병원에서 일했어요. 많은 환자들을 봐왔고 이 병원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민수가 순자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순자의 진심 어린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순자 씨 말이 맞아. 오랜 경험으로 보는 직감도 중요해. 의학이 전부가 아니야. 민수의 지지에 순자는 고마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마치 같은 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응급실 한쪽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들 중 몇 명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이 저렇게 한 환자에게 집착하시는 거 처음 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평소 성격이랑 너무 달라. 그 환자가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봐. 민수는 준호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그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친숙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얼굴 윤곽과 코 모양이 어쩐지 낯익었어요. 수술 준비하세요. 1호 수술실로 이송합니다. 민수의 지시에 간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집 부릴 거야? 병원 이사회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당신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이사들 반대가 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사회는 내가 알아서 해.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민수는 현주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어요. 이런 남편의 모습에 현주는 당황했습니다. 태진은 현주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상황을 기록해뒀다가 나중에 민수를 공격하는 재료로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의 비합리적 행동을 증거로 삼아 경영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희는 다른 응급 환자들을 보겠습니다. 민수 선생님께서 이 환자에게만 매달리시니까 말이에요. 태진의 말에는 은근한 비꼬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응급실을 나가면서 서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수술실로 이송되는 동안 민수는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이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꼭 살려낼게. 약속해. 민수의 속삭임에 의식을 잃은 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민수의 말을 들은 것처럼요. 그 순간 민수는 전율을 느꼈어요. 수술실 앞에서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조용히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이 환자분을 꼭 살려주세요. 정말 소중한 분인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순자의 간절한 부탁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운명의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노력이 그들 모두가 모르는 채로 시작된 것입니다. 민수가 수술실에 들어간 후 순자는 복도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1995년 3월 15일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순자는 당시 35살로 성모병원에서 일한 지 5년째였어요. 새벽 2시경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동시에 실려왔었습니다. 그날 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순자는 그날도 평소처럼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들이 몰려들었어요.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피해자들이 연달아 이송되면서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환자가 젊은 여성과 생후 6개월 정도 된 아기였습니다. 젊은 여성은 아기를 품에 꽉 안고 있었고 연기에 질식된 상태였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기 엄마는 안 돼요. 너무 늦었어요. 당시 응급실 의사의 절망적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젊은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기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질식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었죠. 순자는 그때 강민수 의사를 처음 봤어요. 30살의 젊은 의사였던 민수는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가족을 구하려다 왼손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왼손은 화상으로 진물이 나고 있었지만 그는 아픈 것도 잊은 채 아내와 아들만 찾고 있었어요. 민수는 아내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아기를 끌어안으며 절규했어요. 준영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순자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아버지의 절망적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그런데 혼란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화재 피해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응급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고 의료진들은 모든 환자들을 동시에 처치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신원 확인에 치명적인 실수가 생긴 것입니다. 민수가 다른 응급 환자들을 돌보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경험이 부족한 신입 간호사가 아기들의 신원표를 정리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순자는 그 순간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아기 준영의 신원표가 다른 아기 것과 바뀌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당시 순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청소부인 자신이 의료진의 일에 끼어들어도 되는 건지,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짧은 망설임이 모든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다른 아기가 준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진짜 준영은 신원불명의 아기로 분류되어 임시보호소를 거쳐 고아원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어요. 순자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고 이미 일이 벌어진 후였거든요. 선생님, 이 아기는 누구예요? 당시 민수가 신원불명 아기를 보며 물었을 때 담당 간호사는 부모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수는 그 아기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대신 잘못 신원표가 붙은 다른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알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순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졌어요. 민수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고 진짜 준영은 이미 고아원으로 보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는 자신이 즉시 말하지 않음으로써 일이 더 복잡해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며칠 후 순자는 고아원에 몰래 찾아가 준영을 확인했습니다. 왼쪽 어깨에 있는 별 모양 점을 보고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입양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민수는 상실의 아픔에 빠져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30년 동안 순자는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민수가 서서히 상처를 회복하고 재혼을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말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준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성인이 된 모습이지만 어린 시절의 면형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특히 왼쪽 어깨에 있는 별 모양 점까지 똑같았거든요. 그 점은 생후 6개월 아기였을 때도 똑똑히 기억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순자는 복도에서 일어나 수술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둘 다 서로의 정체를 모르는 채로요. 이보다 더 극적인 상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수에게 갑자기 그 환자가 선생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믿을까요? 증거는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요? 그때 현주가 복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현주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 아직도 여기 있어요? 할 일이 많을 텐데. 네, 곧 가려고요. 순자는 일어서려 했지만 현주가 막아섰습니다. 현주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민수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신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요. 현주의 말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현주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민수가 비합리적으로 행동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의료진 회의에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 신분을 생각해서 행동하시기 바라요. 청소부는 청소부답게요. 현주의 차가운 말에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현주가 가고 난 후 순자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현주 같은 사람들이 방해할 것 같았어요. 더욱이 30년 전 일을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도 부족했고요. 그때 수술실 앞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술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신호였어요. 순자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수술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주세요. 30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번만큼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집중하고 있었고 손놀림도 한층 정교했어요. 준호의 복잡한 골절 수술을 진행하면서 민수는 이상한 확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환자만큼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운명적 사명감 같은 거였어요. 선생님, 출혈이 예상보다 심해요. 수술 간호사의 말에
민수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당황했을 상황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각도로 지혈하면 됩니다. 민수의 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인 경험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 같았어요. 수술실의 다른 의료진들도 민수의 놀라운 집중력에 감탄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준호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골절된 뼈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내부 출혈도 완전히 멈췄어요. 민수는 준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강한 생명력이네요. 보통 이 정도 부상이면 회복이 더 어려울 텐데. 마취가 의사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분명 특별한 환자였습니다. 수술 중에도 생체 반응이 안정적이었고 회복 속도도 빨랐어요. 수술이 끝나고 준호가 회복실로 이송되자 민수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다른 의료진에게 맡기고 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1시간 후 준호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민수와 마주쳤어요. 의사 선생님.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민수를 보는 눈빛에는 특별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민수의 따뜻한 말에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준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민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환자의 감사 인사는 늘 듣던 것이었지만 준호의 말은 왠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준호의 회복 속도는 모든 의료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수술 후에는 며칠간 움직이기 어려운데 준호는 하루 만에 상체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회복력은 처음 봐요. 물리치료사의 말에 민수도 놀랐습니다. 준호의 몸은 마치 스스로 치유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것 같았어요. 원래 체력이 좋으셨나 봐요. 민수가 물으니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몸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버텨야 했거든요. 고아원이라는 말에 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더욱 관심이 생겼어요. 언제부터 고아원에 계셨어요? 생후 6개월 때부터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준호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후 6개월이라니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고아원에서 만난 형들, 누나들이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준호의 말에 민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준호의 모습이 대견했어요.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도 동료들을 구하러 갔던 거군요. 네. 제게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가족이에요. 위험해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준호의 이타적인 성격에 민수는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회복력이었어요. 민수는 매일 준호를 찾아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아닌가요? 다른 환자들도 많으실 텐데. 준호의 배려 깊은 말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걸까요? 환자 회복 상태를 확인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준호는 민수를 아버지처럼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민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한편 복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순자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볼 때마다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특히 준호가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어린 시절의 면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닮았어. 눈빛이 똑같아.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현주와 태진은 민수가 준호에게 쏟는 특별한 관심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민수를 공격할 빌미로 삼으려 했어요. 저 환자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어. 다른 의료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태진이 현주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계속 지켜보자. 언젠가 결정적인 실수를 할 거야. 현주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준호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었고 서로에게서 특별한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요. 준호가 회복되면서 두 사람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수는 점점 더 큰 애정을 느꼈어요. 이 젊은 남자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민수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준호의 회복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좋았어요. 골절 부위의 붓기도 많이 빠졌고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상처 부위를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상의를 벗어주세요. 민수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복 상의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순자가 우연히 병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수가 준호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살펴보던 중 왼쪽 어깨에 있는 특별한 점을 발견했어요. 별 모양으로 생긴 작은 점이었는데 크기는 동점만 했지만 모양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이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가요? 민수의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아원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있었던 점이라고요. 그 순간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별 모양 점이 왠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별의 5개 꼭지점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가운데 부분은 약간 진한 갈색이었어요. 이런 모양의 점은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혹시 이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나요? 아니요. 오히려 고아원에서는 이 점 때문에 저를 쉽게 알아봤어요. 특별한 표시 같은 거였죠. 준호의 말에 민수의 뇌리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30년 전 생후 6개월이었던 자신의 아들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정확히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요. 민수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그 점의 모양과 위치가 너무나 일치했어요. 민수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수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민수는 서둘러 진료를 마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순자가 그를 붙잡았어요. 선생님, 보셨죠? 그 점을요.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도 그 점을 봤다는 뜻이었어요.
순자 씨,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그 아기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정확히 같은 자리예요. 순자의 말에 민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자신만 기억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정말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제가 그날 밤 그 아기를 돌봤거든요. 그 점이 너무 특별해서 기억에 남았어요. 민수는 벽에 기대어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만약 순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준호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해요. 제 아들은 그날 밤에 아니에요, 선생님. 그날 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순자는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신원표가 바뀐 일, 진짜 준영이 고아원으로 보내진 일,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일까지요. 민수는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고 바로 자신이 수술한 환자였다니요. 그럼 준호가 정말로 네, 선생님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점만으로도 확신할 수 있어요. 순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민수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준호에게 느꼈던 특별한 감정들이 이제 이해되었어요. 혈육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이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다시 병실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 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지갑이 여기 있네. 준호가 민수의 지갑을 들고 나왔습니다. 진료 중에 떨어뜨린 모양이었어요. 지갑이 열려 있어서 안에 있던 사진이 보였습니다. 이 사진 속 아기가 누구예요? 정말 귀엽네요. 준호가 30년 전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그건 제 아들이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했지만 이제는 현재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표정이 슬퍼 보이세요. 준호의 순수한 질문에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바로 그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조용히 다가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이제 확인해 보셔야 해요. 혈액형부터 시작해서요. 순자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요. 준호의 별 모양점을 발견한 다음 날 민수는 은밀하게 혈액형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현주와 태진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었어요. 현주는 남편이 준호에게 보이는 비정상적인 관심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어제 그 환자 혈액 검사를 또 지시했다면서요? 현주가 민수의 사무실로 들어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어요. 회복 상태 확인을 위해서예요. 하지만 이미 지난주에 검사했잖아요. 왜 이렇게 자주 하는 거예요? 현주의 추궁에 민수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고 섣불리 말했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의사의 판단이에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줘. 민수의 차가운 반응에 현주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태진에게 즉시 연락했어요. 태진 씨, 민수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 환자와 관련해서요. 한편 병원 내에서는 민수의 행동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과 의료진들 사이에서
원장님이 특정 환자에게만 특별 대우를 한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태진은 이런 분위기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의료진들과의 대화에서 교묘하게 민수를 비판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위험해요. 공정한 치료가 어려워지죠. 맞아요. 다른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서요. 의료진들의 불만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이런 분위기가 만족스러웠어요. 그런 가운데 혈액형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와 준호 모두 AB형이었어요. 흔하지 않은 혈액형이었기 때문에 민수의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주가 검사 결과를 먼저 확인했어요. 그녀는 남편이 왜 자신의 혈액형과 환자의 혈액형을 비교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여보, 왜 당신 혈액형과 그 환자 혈액형을 비교한 거예요? 현주의 질문에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혹시 그 환자가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어서요. 특별한 사람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민수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우리 아들과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현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죽은 아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그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당신도 장례를 치렀잖아요. 하지만 혈액형도 같고 나이도 맞고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제발 현실을 받아들여요. 현주는 민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병원 경영권을 빼앗을 절호의 기회로 봤어요. 그날 저녁 현주는 태진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민수가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죽은 아들을 그 환자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건 의사로서 치명적인 문제네요. 태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공격 재료는 없었어요. 경영진 회의를 소집해야겠어요. 민수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서요. 현주와 태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환자와 개인적 감정을 혼동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다음 날 민수는 DNA 검사를 의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이 검사실에 미리 압력을 넣어놨어요. 원장님의 개인적인 검사는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검사실 직원의 말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병원에서 자신이 검사를 거부당하다니요. 무슨 권한으로 그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태진 과장님이 병원 규정을 들어서요. 개인적 목적의 검사는 불가하다고요. 민수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태진이 병원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순자가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현주 씨와 태진 선생님이 뭔가 꾸미고 있어요. 뭘 꾸민다는 거예요? 경영진 회의를 열어서 선생님을 몰아내려고 해요.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면서요. 순자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찾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위기를 불러온 것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청소하면서 우연히 들었어요. 그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요. 민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도 못 해보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날 오후 응급 경영진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현주가 주도한 회의였어요. 민수 원장의 최근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현주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민수가 준호에게만 특별 대우를 한 기록들, 불필요한 검사들, 그리고 다른 환자들을 소홀히 한 증거들이었어요. 이는 의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태진도 가세했습니다.
환자와 개인적 감정을 혼동하는 것은 의료 윤리에 위배됩니다. 경영진들은 점점 현주와 태진의 편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민수는 고립되어 갔어요. 그 환자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원장님의 개인적 감정이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회의에서는 민수의 의료진 지휘권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진이 임시로 의료진을 총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현주의 마지막 발언에 민수는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그 환자만큼은.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병원에서 축출당하고 준호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어요. 경영진 회의가 끝난 후 민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의 출입을 차단했고 30년간 자신이 일궈온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축출당한 거예요. 민수는 복도에 서서 멍하니 자신의 사무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사무실 열쇠와 명찰을 반납해 주세요. 보안 요원의 차가운 말에 민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열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의 의사 인생과 병원에 대한 애정이 담긴 상징이었거든요. 그때 준호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타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민수는 급하게 뛰어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수는 유리창 너머로 준호가 실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는 의식이 있었고 민수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준호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을 또다시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나자 민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병원 입구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주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 환자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혈액형도 같고 별 모양점도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당신이 상실의 아픔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주의 차가운 말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과학적 증거도 부족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봤어요. 병원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당신은 한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현주는 민수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정신적 불안정을 이유로 의사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위협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처럼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아내도 아들도 그리고 이제는 의사로서의 삶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서랍에서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요즘 들어 잠을 이루지 못해 복용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많은 양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찾아온 거였어요. 선생님 계세요? 문이 잠겨 있네요. 순자의 목소리에 민수는 수면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소식 들었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순자 씨. 아들일지도 모르는 환자도, 병원도, 의사로서의 자격도. 민수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확신해요. 그 환자분이 선생님 아들이라는 걸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증거요? 30년 전 그날 밤 제가 몰래 가져온 게 있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병원 기록과 작은 담요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그날 밤 준영이가 덮고 있던 담요예요. 그리고 이건 당시 신원 확인 기록이고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만져봤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아기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제가 그날 즉시 말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30년을 고생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도 순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DNA 검사를 해야 확실해지는데,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포기하지 마세요. 순자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자신은 병원 출입도 금지된 상태였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화재 현장에서 가족을 구하지 못한 무력감, 아들을 잃은 절망감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가?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이 자신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하룻밤 새 더욱 늙어 보였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마치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문에는 성모병원 원장, 정신적 불안정으로 치료받아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현주와 태진이 언론에 흘린 정보였어요. 민수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추락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어요. 기자들의 연락이거나 호기심 어린 지인들의 전화일 것이 뻔했거든요. 그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오후에 현주가 찾아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끝내요.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현주의 차가운 선언에 민수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좋아요. 서명하겠어요. 민수는 힘없이 서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도, 병원도, 의사로서의 미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준호,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사흘 후,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염은 자라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집안은 어수선했고 커튼을 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습니다. 그때도 모든 것을 잃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운명이 자신에게 같은 시련을 2번이나 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남편으로서도 나름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전화벨이 울렸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어요. 지난 사흘 동안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기자들의 연락이거나 호기심 어린 지인들의 안부 전화였을 거예요.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계세요?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에게 미안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 준호 씨 소식 들었어요.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준호라는 이름에 민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을 열지는 않았어요. 준호 씨가 계속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다른 병원에 있으면서도 왜 선생님이 안 오시는지 궁금해해요. 순자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찾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준호 씨가 이상한 말을 했대요. 선생님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마치 아버지 같다고요. 순자의 말에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선생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순자는 문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민수가 문을 열지 않자 결국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문 뒤에서 순자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30년 전 아내와 아들을 잃었을 때보다도 더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민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준호에게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우연히 고아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성심 고아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순간 민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자랐던 곳도 이런 곳이었을까 생각했어요. 고아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달려와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준호에게는 함께 자란 아이들이 진짜 가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건축 현장의 동료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고요.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혈연 관계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번에는 받아봤어요. 강민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준호 씨의 친구 정수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정수라는 사람은 준호와 함께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준호가 민수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말해줬어요. 형님이 계속 선생님 이야기를 해요. 왜 안 오시는지, 혹시 화나신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지만 형님은 모르고 계세요. 선생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고 있어요. 정수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요. 형님이 말했어요. 선생님이 있을 때가 가장 마음 편했다고, 마치 진짜 아버지가 생긴 것 같았다고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준호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혈연이 확인되지 않았어도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순자가 가져온 30년 전 담요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작고 낡은 담요였지만 그 안에는 소중한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담요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갓난아기였던 준영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의 준호와 겹쳐졌습니다. 과학적 증명이 없어도 상관없어. 내 마음이 확신하고 있으니까.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DNA 검사나 다른 증거들이 없어도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준호는 자신의 아들이라고요. 그 순간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준호가 자신을 찾고 있다면 자신도 준호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민수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3일 동안의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행동할 때가 된 거예요. 비록 병원에서 쫓겨나고 모든 권력을 잃었지만 아버지로서의 마음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새로운 결심을 품고 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병원 근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민수가 문을 두드리자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순자 씨, 도움이 필요해요.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수의 진심 어린 부탁에 순자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수는 순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30년 전 일을 완전히 밝혀내고 싶어요. 과학적 증거를 찾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병원 출입도 금지되어 있고 DNA 검사도 못하잖아요. 순자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당시 병원 기록을 더 자세히 찾아보거나 고아원 기록을 확인해 보거나. 그때 순자가 망설이듯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30년 전 그날 밤 당직 간호사였던 이정숙 씨요. 정말요? 그분이 살아계세요? 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연락처를 알고 있어요. 그분도 그날 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민수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오후에 민수와 순자는 이정숙을 만났습니다. 70살이 된 그녀는 30년 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환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정숙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원표가 바뀐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신입 간호사가 실수했죠.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고아원으로 보내진 후였어요. 그럼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민수의 간절한 부탁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증언서를 써드릴게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했고 DNA 검사가 필요했어요. 민수는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준호 씨가 있는 병원에 직접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현주 씨가 알면 상관없어요.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요. 민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그는 준호가 입원한 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민수는 준호의 병실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면회 시간이 아니어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민수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면회 시간이 되자 민수는 준호의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호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준호는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오셨네요.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했어요. 준호의 순수한 기쁨에 민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젊은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더욱 커졌어요. 미안해요. 사정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지금 오셨으니까요. 준호는 민수가 온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 고아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현재의 꿈까지요.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준호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준호 씨, 혹시 별 모양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나요? 제 어깨에 있는 점 말씀이세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이 점 때문에 저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대요. 민수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실은 제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민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화재 사건, 아내의 죽음, 그리고 아들을 잃은 일까지요.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당신과 똑같은 별 모양 점이 있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저는 당신이 제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DNA 검사를 하고 싶어요. 과학적으로 확인해야죠. 준호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궁금해요.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태진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민수가 여기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요. 현주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수는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을 만나고 있어요. 민수의 당당한 대답에 현주는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신과 치료받으라고 했잖아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민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옳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현주와 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DNA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런 검사 따위 소용없어요. 태진이 끼어들었지만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하고 싶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준호의 결연한 의지에 현주와 태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DNA 검사를 위해 체열이 이루어진 다음 날, 민수는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했습니다. 24시간 후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궁금했던 진짜 부모에 대한 답을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현주와 태진은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DNA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태진이 현주에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는 없을까? 현주의 제안에 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해.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그들은 민수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검사 결과 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실 직원이 봉인된 봉투를 민수에게 건네줬어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와 준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민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부자 확률 99.9%.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준호는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찾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결과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 온몸을 감쌌어요. 준영아. 아니, 준호야. 정말 내가 내 아들이었구나. 아버지.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어요. 30년 만에 부자 상봉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해결된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현주와 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뒤에는 병원 보안 요원들과 정신과 의사가 따라왔어요. 강민수 씨, 정신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현주가 민수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한 것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민수가 결과지를 보여주자 태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나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조작했을 수도 있어요. 조작이라니요? 이건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그때 순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저한테 증언할 게 있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이정숙이 써준 증언서와 30년 전 병원 기록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주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에요. 신원표가 바뀐 경위와 준호 씨가 고아원으로 보내진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순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벌어진 실수,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과정을 목격했다는 사실까지요. 그리고 이건 당시 당직 간호사였던 이정숙 씨의 증언서예요. 현주와 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증인까지 나타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몰려온 것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 소식이 알려진 거였습니다. 30년 만에 기적적 재회. 성모병원 원장, 잃어버린 아들과 극적 상봉. 기자들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주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현주는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가 일어나서 민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몰라봐서. 아니야, 준호야. 미안한 건 아버지야.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의심할 것도 없었어요. 병실 안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간호사들과 의료진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30년 만에 이루어진 부자 상봉만큼 감동적인 일은 없었거든요. 현주와 태진은 결국 병실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의 야심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순자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됐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병원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증언들이 제시되자 이사들은 민수에 대한 모든 처분을 철회했어요. 그리고 현주와 태진의 음모가 드러나면서 그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원장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사회 의장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준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함께 살자, 준호야.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아보자. 민수의 제안에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난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1년 후 성모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는 병원장으로 복귀했고 준호는 건축업을 계속하면서도 병원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수와 준호가 함께 새로운 환자를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건축 현장 사고로 다친 20살 청년이 응급실로 실려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이 환자는 고아원 출신이래요. 준호가 환자의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에서 만난 청년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두려웠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민수의 따뜻한 말에 청년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환자를 격려했어요.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준호의 말에 청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안도의 미소를 보였어요. 수술이 끝난 후 민수와 준호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민수가 30년 전 첫 번째 아내와 자주 오던 장소였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준호의 질문에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너를 다시 만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야. 저도요.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 두 사람은 따뜻한 오후 햇살을 받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마침내 채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때 순자가 차를 가져오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병원의 환경관리실장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30년간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순자 이모, 고마워요. 준호가 차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준호는 순자를 이모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순자는 뿌듯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의 죄책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어요. 오후 4시 민수는 정기 회진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함께 따라왔어요. 환자들은 부자가 함께 오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원장님, 아들이 정말 착하시네요.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요. 준호의 대답에 병실이 웃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회진을 마친 후 민수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였어요. 준호가 제안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아버지, 이 프로젝트 어떠세요? 훌륭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자. 민수는 프로젝트 승인서에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와 준호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살던 큰 집에 준호도 이사 온 지 반년이 되었어요.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 준호, 그리고 순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고아원 봉사 가는 날이에요. 그래, 우리 함께 가자. 매주 토요일마다 민수와 준호는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자란 그곳에서 새로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어요. 밤이 되어 민수는 준호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는 책상에서 건축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어요. 요즘 그는 고아원을 위한 새로운 건물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 네, 아버지. 곧 잘게요. 준호의 대답에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했어요. 침실로 돌아온 민수는 침대 맡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첫 번째 아내와 갓난아기 준영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제 그 아기는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자신의 곁에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지?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완성됐어. 민수는 아내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30년 동안의 긴 여행이 마침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준호도 곧 일어나서 함께 식사를 할 거예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민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준호야.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민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순자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았고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순자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민수와 준호, 그리고 순자로 이루어진 이 새로운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